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공주대 한문교육과에 근무하다가 2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주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한문이 좀 짧은데 이 전통문화연구회 회장님께서 고문진보 강의를 좀 해봐라 해서 이제 그 부탁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퇴직한 뒤에 보시죠. 이제 이렇게 미뤄놨는데 이제 퇴직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왼쪽 귀가 난청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을 하실 때 작은 소리로 하시면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알아듣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큰 소리로 다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한 아주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게 될 고문진보는 송나라 때 황견이라는 분이 편찬한 거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널리 읽혀지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널리 읽혀지는데 중국에서는 요새는 고문진보보다 고문관지라는 춘추시대부터 시대별로 이렇게 글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더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문진보가 전집, 후집으로 나뉘어져서 전집이 시고 후집이 문인데 그 시와 문의 구분도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하부, 그러니까 귀거래사라든지 적벽구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는 그걸 시로 보거든요. 그래 시하고 문하고 하면 시는 운이 달려있고 구식이 일정하다. 매구의 글자 수가 일정한 게 이런 게 특징인데 산하부는 운은 달려있는데 구식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구식이 일정하지 않은 건 문에 가깝고 운이 달려있는 부분은 시에 가까워서 이런 것을 산문과 운문의 교계처 서로 경계가 되는 곳에 위치한 문학 양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 고문진보에서는 그걸 후집 문에 실어놨습니다. 그래 또 제가 처음 고문진보를 배울 때는 이제 후집이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10째 권부터 배워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배운 것은 그때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글이라는 것은 시대가 오래된 것일수록 어렵고 시대가 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조금 더 가까우면 쉽다. 그런데 이제 저 뒤로 가면 송나라 때 글이고 맨 앞으로 가면 이제 전국시대 구론의 글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권부터 이제 배우고 그 다음 9권, 8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전국시대 구론하면 기원 전 한 4세기쯤 되고 이제 저 뒤에 10권이나 이런 데 가면 기원 후 12세기쯤 됩니다. 그런데 기원 후 12세기도 지금 보면 한 800, 900년 전이고
또, 기원 전 4세기 하면 2000한 3, 400년 전인데, 제가 보기는 어렵기는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건 1번부터 차례로 몇 편씩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지금 다 나눠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뽑은 거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수 매주 이틀씩 7, 8, 2달에 걸쳐서 하기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뽑아 놓은 것도 다 나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주 젊은 분부터 아주 연만하신 분까지 이렇게 계신데, 아마 젊은 분들은 한문을 좀 열심히 배워서 학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걸 그냥 교재를 보고서 제 설명 듣고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한번 원문을 써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전에 배울 때 써가지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배웠어요. 그래, 예. 저는 요 노트로 배울 때는 청명 임창순 선생님께 배웠는데, 한문을 제대로 익히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래. 다독, 다서, 다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쓰셔서 모르는 글자 있으면 자전이라도 미리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마하신 분들은 너무 설명을 꼼꼼하게 다 듣고 다 받아들이실 생각 마시고 그저 귀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연만하신 분들이 이걸 배워서 어떤 예를 들어서 중국 문학을 전공한다든지 한문학을 전공한다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오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문진보 강독을 통해서 정신적인 소요를 한다. 그죠? 예. 이 시간 기분 좋게 논일다 가신다. 이런 생각으로, 그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에 들어오시는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좀, 예. 여기,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오류 선생 전이라는데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글을 읽되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젊은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분들은 꼼꼼히 따져 봐야지요. 예. 그래, 이렇게 참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만한 분들도 계신데, 그럼 저는 어디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맞춘다기보다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제 식대로 할 테니까, 예,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처한 그 형편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이름이 고문진보인데, 처음에 제가 청명 선생님께 고문진보를 배울 때, 글자 한자 한자 자의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글자 한자 한자를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고문진보가 우장직실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게 꼼꼼히 고자하고 이거랑 자형이 유사하잖아요. 문하고 장하고 유사하잖아요. 진하고 직하고 유사하고 고하고 실하고 유사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고문진보를 공부하실 때 우장직실이 되지 않도록 그 젊은 분들은 글자 한자 한자를 좀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보시는 자세로 그 책을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문진보 제일 첫 번이 굴원의 이소입니다. 그런데 이 굴원의 이소는 인용한 신화 전설이 너무도 다양하고 또 그 용어가 너무도 어렵고 해서 이게 그 고문진보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이걸 공부하다가 보면 좀 고문진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해 놨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작자가 진 어부사를 이제 처음 보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 굴원은 전국 시대의 초나라의 대부였던 사람이지요. 그래 이제 중국의 문학하면 중국의 시문학을 최초로 모아놓은 책이 시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경은 그 서주 시대부터 춘추 시대까지의 그 시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경은 뭐 305편이 제대로 실려 있고 6편은 제목만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매 편의 작자가 누구인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경의 15국풍 이제 시경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각 지방에 유행하던 민가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유행되던 노래입니다. 민가. 이걸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자를 알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도 뭐 도라지니 아리랑이니 하는 거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그 처음에 이제 시경이라는 것은 노래 불리워졌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춘추시대까지는 이게 노래로 불리워졌는데 전국시대가 되면서 이제 옛글대로 말하면 현가지성이 사라지고 비고지성만 남았다. 이게 사라지고 비고지성만 남았다. 이 비고는 북이지요. 그러니까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던 것은 없어져 버리고 둥둥 북치는 소리만 남았다는 건 이건 북치는 소리만 남았다는 게 이게 뭡니까? 전쟁할 때 뭐 북 한 번 두드리면 진격해라, 뭐 두 번 두드리면 뭐 후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경이 현가지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시경이 노래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고 도시화했다. 예. 이 기능이 사라지고 이때 도자는 다만도입니다. 예. 그냥 읊을 수만 있게 됐지 노래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세상에 노래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중국 남방의 초나라에서 새로 노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 문학 양식이 나왔는데 이게 초사다. 그래 이제 그 초사의 대표적인 작가가 구론이고 구론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소경입니다. 그래서 시경과 맞먹기 때문에 여기도 경자를 붙여서 이소경 이렇게 하는데 원 작품 이름은 그냥 이소지요. 이소입니다. 그래 이제 시경과 다른 점은 그런데 이것을 초사라 그럽니다. 초땅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 이제, 그러니까, 시경이 중국 황하유역의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라면, 초사는, 이 초나라는 중국 남방 아닙니까? 양자강 유역의 그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또 시경과 다른 점, 시경은 노래 내용이 대단히 간결하고 질박합니다. 근데 이 초사는 상당히 내용이 길고 화려하고 수식이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신화나 전설이나 전고의 인용이 다양하고 이런 게 초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화 전설 같은 걸 인용한 것이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후세 문학에 많은 소재를 제공하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한 것이 초사입니다. 그래서 초사는 한 작품 한 작품의 저자가 이제 뭡니까 뚜렷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작품들이죠. 그러고 그 문학이라는 게 그 시대, 그 지역 또 그 인물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황하유역하고 양자강 유역이 기후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성향도 다릅니다. 그래 그런 남방 문학을 대표하는 것이 초사고 시기적으로 봐서는 시경보다는 몇백 년 뒤에 그 흥성한 문학 양식이 초사다. 그래서 이제 초사는 전국 시대부터 흥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이제 이 전국 시대의 사상가로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고 하면 맹자와 장자를 들 수 있는데 맹자가 황하유역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하면 장자는 아까 얘기한 이 양자강 유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맹자와 장자의 지금 얘기한 그 두 인물이 지은 얘기를 써놓은 책도 맹자고 장자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만큼 그 시경과 초사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맹자와 장자는 이런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점도 있죠. 춘추시대에 그린 공자의 말씀을 적어놓은 논어라든지 노자가 지었다는 노담이 지었다는 노자는 글이 대단히 간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국시대에 그린 맹자나 장자 같은 글은 글이 상당히 장황하지요. 그래서 논어나
논어나 노자 같은 글은 20대 읽을 때의 느낌, 30, 40대 읽을 때의 느낌, 50, 60대 읽을 때의 느낌이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건 여운과 함축이 풍부해서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맹자는 한번 읽으면 그 뜻이 그 글 속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 20대에 읽거나 50, 60대에 읽거나 그 뜻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뜻이 그 글에 드러나는 글을 양문이라 하고, 그 글의 행간에 많은 뜻이 숨겨져 있는 논어나 노자 같은 글을 음문이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맹자, 장자가 활동하던 시기보다 조금 뒤에 이제 이 구론이라는 분은 전국 시대 말경에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그 초나라의 삼려대부라는 벼슬을 하면서 그 초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동열대부의 모함에 의해서 쫓겨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그 작품을 써서 이소경도 짓고 어부사도 짓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양문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그 많은 수식 이런 것이 이 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개괄적인 설명은 요만큼 하고 그 어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